두 번째는 허영의 늪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허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자, 그 허영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그 허영 주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허영 주머니. 허영 주머니라는 말이 뭐냐면은 허영심이 유난히 많은 사람을 허영 주머니 찾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잔풀호사라는 말이 있어요. 잔풀호사. 속담에. 처음 들어보죠? 네. 잔풀호사. 이건 뭐냐면요. 허영에 들떠서요. 분에 넘치게 치장하는 사람을 잔풀호사라고 해요. 치장은요. 옷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고요. 얼굴 미소로 하는 거예요. 치장은. 화장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화장품이나 옷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사람은 어찌 보면 B급이에요. A급은 미소로 자기 품위로 말하는 거예요. 품위로. 그러니까 이 미소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소만 잘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식이나 철학의 내용을 어떤 여과 없이 그 시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기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뽐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뽐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를 논리적으로. 이 시는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 생명이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를 쓰고 자신의 시를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조성원이에요. 나 조성원입니다. 이렇게 달고, 그것도 사람들이 조성원이 안 알아주면 내 신체는 뭐고, 내 눈동자는 뭐 시력은 어떻게 되고, 내 머리카락은 얼마나 되고,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라는 그 하나로 그 사람하고 그 겉모습을 볼 때 그런 어떤 그 품격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설명해서는 안 된다.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명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시를. 답답하거든요. 옆에서 이걸 해설을 하고 그거를 좀 감상하고 있으면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성에서 약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떻게 언어를 움직일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어떻게 감정이입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감동을 줄 것인가? 내 생명을,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감동을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내가 뭐 옷만 잘 입었다고,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했다고, 그래서 그 감동 안 해요. 예를 들면 겉모습도 멋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는 저 지식 이하고 또 얘기를 하면은 정말 실망이잖아요. 옷도 잘 입었으면 속 내용도 또 생각도 알찼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시라고 주장하지만 시도 수필도 아닌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탁의 목적인데요. 한번 이 시가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 아래로 자꾸만 별이 진다. 여기서 식탁은 제 힌트를 드리자면 하늘이에요. 하늘 아래로 자꾸 지금 별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나는 혼자 식탁에 너무 오래 앉아있다.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상투적일 수 있을까? 상투적이라는 것은 그 굳어있는 버릇이에요. 버릇. 끝은 사방에서 말없이 시들었고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여름이 오고 있었다고 그런 어떤 그 뒤에 말이 있으면 봄을 좀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잘 해독을 못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식탁 조명처럼 켜지거나 꽃이 한두 번 흐질부지 피었다. 이건 뭐냐면 별을 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 그렇습니다. 별이 그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식탁 조명처럼 이게 딱 켜지고 또 꽃이 한두 번 흐지부지 피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뒤 넘겨보겠습니다. 식탁은 공중에 차려지고
별이 지는 방향, 달이 닿지 않는 방향, 내가 없는 방향으로 나는 그 위의 식탁들처럼 걸어갔다 이랬어요. 이 시를 읽어보면요, 참 난해하기도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냥 본인은 굉장히 잘 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생각 않고 그냥 후루룩 이게 읽으면요, 잘 써진 것처럼 포장도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시는요, 뚜렷하게 무엇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렴풋하게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그 생명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생명을 멋지게 만든 시를 이제 봐야죠. 예. 한번 어떻게 하면 멋지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텍스트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시가 될 수 있다 이랬어요. 무엇이든지 시가 될 수 있다. 시는 그 자식과 같다겠어요. 그래서 시를 마음의 허기요 병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기가 들으니까 시가 자꾸 쓰는 거예요. 그걸 써놓으면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경전이 되는 거예요. 시는 감성의 나열이자 감성의 탈출이요 존재의 집입니다. 뭘 멋있죠? 시도 이렇게 써보세요. 이것만 멋있는 게 아니라 시를 멋있게 써야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오래 생각하고 오래 들여다보면 시가 된다. 이거는 관조 부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관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고 좀 있으면 또 다시 몇 강 지나면 또 관조에 대해서 깊이 이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시, 어떤 게 좋은 시인지, 어떤 게 말랑말랑한 시인지, 어떤 게 감정이입이 잘 된 시인지, 어떤 언어가 움직이고 있는지 두부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우리 강금엽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부 유병로. 아무래도 누군가의 살을 만지는 느낌. 따뜻한 살갗 안쪽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흐르는 것 같다. 곧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 같다. 순간의 촉감으로 사라진 시간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부는 식어간다.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차분하게 차가워지는 가슴에 얹었던 손으로 이미 견고해진 몸을 붙잡고 흔들던 손으로 두부를 만진다. 지금은 없는 시간의 마지막을 전해지지 않는 온기를 만져보는 것이다. 점점 사이가 멀어진다. 두부를 오래 만지면 피가 식어가고 숨소리가 고요해지는 느낌. 곧 떠날 영혼의 머뭇거림에 손을 얹는 느낌. 이것은 지독한 감각. 다시 이독의 시간. 나는 만지고 있다. 사라진 시간의 눈꺼풀을 쓸어내리고 있다. 네. 자, 두부입니다. 아무래도 누군가의 살을 만지는 느낌. 두부를 만지면 말랑말랑하잖아요. 탱글탱글하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살을 만지고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따뜻한 살갗 안쪽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흐르는 것 같다. 곧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 같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살갗을 만지는데도 그 사람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요. 따뜻한 살갗 안쪽으로 이게 두부잖아요. 두부 표면이거든요. 이 따뜻한과 따뜻한을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따뜻한이잖아요. 따뜻한도 맞고 따뜻한도 맞아요. 근데 따뜻하니 좀 더 부드럽습니다. 이런 말 중에서 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서툴은 서툰.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서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X예요. 그 다음에 걸맞은. 그건 걸맞 지으시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걸맞는 이건 없어요. 예. 걸맞는은 없어요. 걸맞은입니다. 순간의 촉감으로 사라진 시간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의 촉감이에요. 순간의 촉감으로 사라졌어요. 그 액체 상태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식어가고 그만 식어가고 말죠. 식어가면서 두 분은 이제 굳어가는 거죠. 예.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차분하게 차가워지는 가슴에 얹었던 손으로 줄을 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멋있잖아요. 예. 차가워지는 가슴에 얹었던 손으로, 이건 뭐냐면 굳기 위해 식어가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미 견고해진 몸을 붙잡고 흔들던 손으로 두부를 만진다. 지금은 없는 시간이면요, 여기서 지금 없다 보면 액체의 어떤 시간이에요. 콩을 갈아서 또 솥에 그 물을 쪄서 간수 넣어서 이렇게 좀 굳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간이 지금 없어요. 시간의 마지막을 전해지지 않는 온기를 만져보는 것이다. 이제 지금 사실 식었는데 그 온기를 지금 만져보려고 지금 상상을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사이가 멀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요, 없는 시간과 없는 온기의 시간이에요. 없는 시간과 없는 온기의 시간은 그 어떤 사이, 그거를 사이가 멀어진다 이랬어요. 두부를 오래 만지면 피가 식어가고 숨소리가 고요해지는 느낌. 이거는 이제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곧 떠날 영혼의 머뭇거림에 손을 얹는 느낌. 곧 떠날 영혼.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숨을 이제 길게 몰아쉬는 어떤 머뭇거림. 이승과 어떤 이승끈을 놓지 못해서 상당히 머뭇거리잖아요. 한 번에 그냥 죽는 사람,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것은 지독한 감각. 정도가 심한 것을 지독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유도구 시간, 위태로운 시간. 나는 만지고 있다. 사라진 시간의 눈꺼풀을 쓸어내리고, 두부를 싹 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두부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사극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눈을 이렇게 싹 쓸어내리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법을 해서 잘 써주신. 우리가 항시 먹는 이 두부를 가지고 이렇게 낯설게 멋지게 쓴다는 것은 고도의 정말 그 시적 훈련이 돼야 돼요. 시적으로. 창의적이라고 했잖아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부를 알아봤어요. 짧지만 더 좋은 글. 더 좋은 글이라면 좀 제가 어폐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짧지만 그에 버금가는 좋은 글 한번 다시 감상해 볼게요. 빅풋입니다. 빅풋. 결론부터 말하면 빅 크다. 풋 발이잖아요. 큰 발. 자, 그걸 띄우면, 빅과 풋을 띄우면 세게 밀다예요. 세게 밀다. 이게 전전번 시간에 배웠어요. 경첩할 때 희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연법. 서로 다른 말을 가지고 대립시켜서 이 시를 더 증폭시키고 있어요.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함처럼 큰 발을 끌고 아버지가 낭떠러지까지 오두막집을 밀고 갔다가 밀고 왔다가 왼발 오른발 스텝을 맞추며 말기암 엄마를 재우고 있다. 죽음을 데리고 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뭔 말이지? 이럴 수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군함처럼 큰 발은 아버지의 발이죠. 군함처럼. 아까 제가 분명히 희연법이라고 썼다고 했어요. 이 시인님은 그렇게 안 썼을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큰 발, 군함처럼 큰 발이라 빅풋이니까요. 여기 이제 그 빅풋이고요. 아버지가 낭떠러지까지 오두막집을 밀고 갔다 왔다 그랬어요. 이건 그 휠체어 있죠? 이 오두막집은 휠체어예요, 지금. 휠체어에
어머니, 자기 부인을 태고 지금 병원이나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그 산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기암 환자예요, 엄마가. 아니,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상태잖아요, 지금. 그 슬픈 상태를 참 승화시키고 있는 지금 중이거든요. 근데 참 낭떠러지와 절벽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혼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낭떠러지와 절벽이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요, 시를 쓸 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낭떠러지는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형태예요. 위에서 아래를 볼 때, 위에서 딱 가갖고, 야, 절벽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못 오잖아요. 낭떠러지와 그 절벽의 차이는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를 쳐다볼 때는, 이렇게 보고, 이거 낭떠러지가 굉장히 깊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절벽은 있잖아요. 아래에서 이쪽을 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이쪽을 볼 때. 그러니까 시쓰기를 할 때 그것 좀 안아놓고 하면 좋아요. 죽을까 말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죽음을 데리고 노는 것까지는 그 아버지가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죽을까 말까, 죽어줄까 말까. 엄마는 아빠를 놀리고 있다. 아기처럼, 엄마처럼 절벽 끝에서 놀고 있다 했어요. 여기서는 절벽은 그 낭떠러지라는 것보다는 절망이에요. 절망 끝에서 놀고 있어서 시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절벽은 어떻게 보면 한 지점의 끝이자 또 어떤 지점의 시작인 것이죠. 커다란 아버지가 병든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마를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엄마는 말기암이면서도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내가 죽어줄까 말까 하면서 상당히 그 암과 어떤 해학적인 것, 상상력의 어떤 전복이라는 건 뒤집기죠. 어떤 생각을 뒤집는 거죠. 전복. 또 역설 어떤 묘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로 안에 이제 단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신유년 겨울입니다. 이 두 수로 된 시조예요. 신유년은 제가 알아보니까 1981년도가 신유년이더라고요. 1980년 5.18 여기 그 광주 항쟁이 있었죠. 그 다음 계속 아무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았어요. 군부 독재에서 5.18만 아무런 게 아니고요. 5.18은 그런 아무런 시대를 한거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는 그런 쾌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민주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1981년도 그에 버금가지 않게 데모와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그런 그 어둡고 암울한 시기예요. 12월 중앙선 길은 온통 추위만 남아 치악을 넘을 때쯤, 이게 원주 치악이겠죠. 치악산 있는 곳이에요. 인적도 수척해지고 칠흑 어둠 속으로 눈발만 자욱했다. 칠흑 어둠 속으로. 이런 시대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을 이기지 못해 돌아선 천리번개. 이게 뭐냐면 서울을 이기지 못했다. 다른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은 권력이나 통제의 어떤 상징적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은유적인 표현이죠. 천리번개. 막소주 한 잔에 가려 분함도 흐트러지고. 분함이라는 것은 억울하여 화가 나고 원통한 그런 말이죠. 숨지겨우는 산야만 차창을 따라왔다. 산야만 차창을 따라온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개비입니다. 덜어는 아름다움조차 흔해서 초록 핏물 들도록 삼치리를 형틀에 묶여 있어도 이랬어요. 아름다움조차 흔한 거예요. 타그장포를 모여서 키우면 아주 멋있습니다. 한 방울 물만으로도 벌떡 일어나는 근성. 곤두서는 반란처럼. 자, 답은 4321입니다. 4321. 봉인한 상처의 흔적마다
파르르 발진이 돋는다. 발진은 두드러기예요. 다시는 개관을 벗지 않으려는 듯 목청 도도 회를 치느니 이랬어요. 개관은 닭벼슬이죠. 닭벼슬, 닭의장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회를 친다는 말이에요. 회라는 것은 원래 닭이나 이런 그 가금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간짓대를 대어놓는 거예요. 개들은요 땅바닥에 자는 것보다도요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잔대요. 위험은 그 동물로부터 이렇게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회를 친다 그랬거든요. 회를 치는 것은 그 회도 있지만 수탉이 이제 그 자기 이육을 이게 뽐내거나 새벽이 되면 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를 친다는 것은 자기 그 날개죽지를 탕탕 때리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 그걸 회를 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워진 몸 풀어 서녀 그 긴 꼬리 잘라내는 피 묻은 노을 구비구비 소야곡에 적고 있다. 서녀 그 긴 꼬리 잘라내는 이 말은요. 노을이 이게 선역에 쭉 가고 이제 꼬리를 잘라야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이 있거든요. 운유법이죠. 피 묻은 노을 구비구비 그랬어요. 구비구비는 강이나 산이 구비처럼 이게 쉬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구비구비도 맞아요. 구비구비. 근데 구비구비는 사투리라고 보면 돼요. 네, 원래는 어는 구비구비인데 어떤 그 시나 시조를 보면은 구비구비라고도 쓰는데 그건 확실하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좀 사투리에서 그렇죠. 첨사각입니다. 첨사각이는 오늘은 허공무회를 갖고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허공무회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입니다. 귀뚜라미도 될 수 있고요.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처럼 휘어진 금은 딸 위로 미끄러지듯 깃둘깃둘 그랬습니다. 활처럼 휘어진 금은 달빛 아래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귀뚜라미 소리에 멈춰야 할 때 눈을 감아보라. 어느 골목길을 특히 담양은 흑담이나 이게 많지 않습니까? 예, 군데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그 돌담이나 이런 길을 옆에 걷다가 보면은 귀뚜라미가 딱 울다가 발걸음 소리가 딱 다가가면 딱 그쳐요. 예, 그래서 그때 다시 들으려면 한참을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귀뚜라미가 다시 울거든요. 자, 홀로 쓸쓸히 저것들 우는 소리가 그리움의 가교라는 것을 가교, 임시 달이잖아요. 그리움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리움과 또 아니면 나의 그리움을 이어주든지 과거와 현재의 그림 또 이어주든지 이런 하여튼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에만 우는 습성 탓에 여기서 밤에만 우는 탓에 습성은 빼겠습니다. 평생 자기 그림자는 가질 수 없어도 당연한 말이죠. 자기 그림자를 가질 수 없어요. 밤에만 있으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두운 기슭을 건너는 울음은 타인과의 어떤 감정인가 이랬어요. 여기서 어두운 기슭이라고 하지 말고요. 계절의 기슭이라고 해야 되죠. 예, 가을의 어떤 초입. 예, 그것을 계절의 기슭이라고 하면 참 좋습니다. 가을 창밖은 이별이 깊다. 가을 창밖만 이별이 깊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가을 밤은 이별이 잦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폐허 위에 너의 음력을 세우고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이 말은 어려웠기 때문에 불안을 감추기 위해 원문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을 감추기 위해 모든 길을 세워 깨워 어둠 속에서 빛나는 허공무혀 그랬습니다. 허공무혀가 이제 무엇인지 알겠죠? 실체를 보이지 않고 마치 허공이 우는 듯 하는 거예요. 귀뚜라미를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귀뚜라미라는 것이 운다는 것만 알지 귀뚜라미를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부분 감상입니다. 원래 이게 지금 호수입은 한번 저희가 그 33페이지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 제가 깜빡했는 것 같아요.
나는 술잔처럼 비워지고 싶을 때 비워지고 비워지다 보면 채워지지. 이 부분이 사유라고 그랬죠. 분명 저 밑바닥의 피미를 깔고 앉은 수련. 대체적으로 수련은요. 물이 많은 곳보다는 물이 저벅저벅 있는 곳에서 마름이나 수련은 잘 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잘되지 말고. 이게 수련이 이렇게 있는데 꼭 제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 시인이 거기를 제잘된다고 했을까요? 아이러니어죠. 내가 입으려면 세상이 뒤집어져. 너는 제잘되지만 이 뜻이에요. 너는 지금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잘제잘하고 있지. 그냥 내가 호수잖아요. 내가 너를 확 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수련. 두 번째입니다. 식물인간입니다. 뇌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 없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그렇다네요. 심장은 뇌가 통제할 수가 없대요. 통제할 수 없. 간도 통제할 수가 없대요. 뇌가. 예. 자,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아있는 식물인간. 식물인간에게 왜 붙여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쓰시려면, 글을 쓰려면. 근데 이거를 식물과 인간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것까지 하나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시 쓸 때. 점 하나까지도 쉼표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죠. 시각적 효과와 어떤 이미지 증폭을 위해서 식물하고 인간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꽃처럼 키우는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식물 인간이 된 거죠. 그거를 내가 정말 꽃을 바라보듯이 꽃처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왜? 꽃은 나한테 말을 않잖아요. 내가 뭔 말하면 웃음만 주고 이렇게 나한테 흔들거려 주잖아요. 그런 아내를 남편이 꽃처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시를 기우입니다. 기우. 그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 있죠. 하늘이 무너진다 해서 기우입니다. 새가 새 속에 갇힌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새가 새 속에 갇힌다. 자, 힌트를 줄게요. 전번 시간에도 그 새에 대해서 흉터라는 시에서 한번 읽어봤죠. 새가 그때 뭐 했습니까? 자유했습니다. 자유. 여기서 자유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해답을 풀립니다. 그 시가 이제 쉬워져요. 이제 지금부터. 뭐 이런 시가 있어. 그런데 그 힌트를 안 줬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새가 새 속에 갇힌다. 새는 새 밖으로 날아가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그 자유는 내 자유 밖으로, 나의 자신 밖으로 지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새는 영원히 새밖에 되지 못한다. 그래서 새는 영원히 새밖에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유가 없는 나. 그래서 나는 나밖에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시가 이제 쉬워졌죠? 이제 풀어서 보니까요. 이렇게 시가 이대한 겁니다. 다 감춰놓을 거는 또 감춰놓고 할 말은 조그마한 그 몇 줄에다 다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봤어요. 시는 허영에 갇혀 있어도 안 된다. 결국 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쪽에 있었다. 이건 알 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